네,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들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남자, 새 남자가 다시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인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민 CF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상엽 CPA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런 것도 알려주는구나 하실 정도로 저희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 다알남인가요? 그죠? 다알남. 네, 다알람 프로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 분야의 지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 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시면서 좋죠.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우리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분들 질문을 다 우리가 몰아서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번 재밌게 또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린에 대해서 해보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lean이라고 하는 거, L-I-E-N이죠. lean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알아볼 필요는 없고요. 다 알아볼 수는 없겠고요. 저희가 오늘 lean이라고 하는 것의 제너럴한 기본적인 성격과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두 가지 lean이죠. 하나는 mechanics lean, 그 다음에 judgment lean.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전에 보시게 되면 선취특권, 물권, 담보권 이런 말들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다른 사람의 프로퍼티에다가 뭔가를 하나 설정시키는 부담으로 설정하는 하나의 법적인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 걸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는 권리가 되겠지만은 그 권리는 그 프로퍼티를 소유하면서 린이 걸리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그러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것이 공사를 어디다 집에다 해줬는데 페인트 칠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페인트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나 지불을 못 하겠어 혹은 반만 지불하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에 공사를 그 페인트 칠을 해준 사람들이 집 주인을 상대로 린을 걸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인분들이 실제로 그 건설업도 그렇지만은 뭐 페인트라든가 메인테넌스라든가 아파트를 상대로 하는 그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린을 지금 많이 걸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정확히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바로 린인데요. 그래서 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프로퍼티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린이 걸려 있는 프로퍼티 오너 입장에서는 그 프로퍼티에 대한 이 프로퍼티 오너십을 100% 행사할 수 없는 뭔가 제약이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내 프로퍼티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집을 팔려고 하는 것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가 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퍼티 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린이 걸렸게 되면 팔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린을 해결을 해야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을 구매하게 될 때 혹은 심지어는 어떤 비즈니스를 구매하게 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바이어스의 듀리 중에 하나가 혹시 이 프로퍼티는 린이 걸려있지는 않은지 실제로 오너가 걸렸는데 불구하고 얘기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바이어가 그걸 제대로 리서치를 안 하고 사게 되면 그건 바이어의 책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 린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비즈니스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회사 어떤 자산에 린이 걸려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린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이 아마 모든 주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거의 다가 이 mechanics lean하고 judgment lean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조지에서는 mechanics and materialman's lean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통 mechanics lea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설업계, 건축업계에서 공사업자가 공사를 해주고 나서 오너나 혹은 제너럴 컨트랙터가 제대로 대금 지불을 안 할 경우에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소유주를 상대로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건설업자 밑에 하청업자가 이 건설업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3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큰 공장을 짓는데 거기 그 공장을 공사는 그 건설 업체 밑에 뭐 전기 업체, 플러밍 업체 이런 다 하청 업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인은 건설업체한테 돈을 다 줬는데 건설업자가 몇몇 하청업체한테 돈을 안 줬다고 한다면 이 하청업체가 이 건설업체를 상대로도 리인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린의 법이 다릅니다만 미국은 이 메케닉스 린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법이 미국의 전반적인 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그 카만 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법계 그 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시행을 해왔었고요. 그게 카먼 로로 다 어떻게 보면 전국이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 메케닉스 린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영국 시대부터 존재가 했던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마다 어떤 주의회의 제정에 따라 가지고 주법을 각각 많이 이제 법제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제 저 법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먼 로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를 점점 적게 들고 있지만 사실은 법제화를 시켜놓은 것들이 사실은 커먼 로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한편으로 주마다 비슷한 점이 있는 이유는 다 우리가 카먼 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주도 이 메케닉스 린에 관해서 쭉 시행을 해왔습니다만은 2009년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그 업주한테도 좀 부담스럽고 주인한테도 그렇고 하청업자한테도 조금 부조리한 면이 따라서 2009년도에 많이 제정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그 개정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훨씬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그 전보다도요. 그래서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고 나서 이 절차를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린의 효과를 안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린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지만요. 이 린의 그 권리를 많이 줘놨더니 이 공사업자가 악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10,000불어치 공사를 했는데 린에다가 15,000불을 썼는다든지 혹은 하청업자고 이 건물주하고는 계약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계약관계는 분명히 건물주하고 건설업체 하청업체 이렇게 계약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청업체가 건설업체를 건너뛰고 이제 주인한테 그냥 바로 린을 건다든지 굉장히 이렇게 무분별한 것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린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건물주의 어떤 프로퍼티 라이트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균형을 맞추고 이 공사업주도 보호해야 되지만 건물주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것을 꼭 지키는 사람에게만 린의 혜택을 준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진 것이죠. 질문 있는데요. 그래서 린의 절차가 네? 네, 질문 있습니다. 거기서 그 예, 말씀하시죠. 규정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 예. 그러니까 조지아 주정부에서 정한 규정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이냐면은 두 사람 사이에 계약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건물주가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페이하는 걸 하지 않겠다라고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있는데 예. 그래서 페이를 안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그냥 린을 걸어버리면 내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까 그 규정이 까다롭다 말씀드린 그 과정 중에 몇 가지를 다 절차를 넣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이 린을 걸려면 특정한 시간 안에만 해야 됩니다. 한참 뒤에 지나고 나서 하면 안 되고 오케이. 어떤 특정한 시간 안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린을 컨테스트할 권리를 줬습니다. 예를 들면은 린을 걸었는데 금액이 틀렸어. 혹은 공사 내역이 틀렸어.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건물주가 이 걸려온 린에 대해서 컨테스트 다시 말해서 이거 틀리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30일 안에 소송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부로 린을 걸 수 없겠죠. 만약에 소송을 걸 자신도 없고 소송을 걸 그런 상황도 아닌데 불구하고 린을 거짓으로 걸게 되면 상대방이 린을 컨테스트하게 되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거 컨테스트가 들어온 지 60일 안에 소송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린은 효과가 무효가 되는 이런 절차를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공사업체도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건물주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질문이셨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 아까 조지아 같은 경우는 2009년에 그 법을 개정하면서 그것도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른 스테이트들도 비슷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주들은 어떻게 뭐 이제 예전 걸 그대로 유지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고 있나요? 지금 다른 주 물론 어떤 개정 시기라든가 혹은 개정 방해라든가 일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이제 그 주 예. 내 어떤 로비도 있을 것이고 또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풋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주 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린 법이라고 네, 하는 네, 것은 원체가 절차법입니다. 절차가 까다로운 법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네, 주에서 예를 들면 어떤 시기마다 데드라인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노티스에 대한 데드라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각 주마다 이런 그 법을 되돌아봐야 될 계기가 생기는 사건이라든가 강한 로비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법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미빈했던 것을 고치거나 혹은 그동안 컴플레인이 많았던 것을 개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는 이 리인법은 굉장히 엄격한 절차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공통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네, 같으네요. 예, 예. 네, 남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네, 사람들이. 예. 예, 그래서 절차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까 그 컨테스트 하는 그런 것도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제 린을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 세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게 기억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절차가 뭔가 하면 린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사가 다 진행이 됐고 뭐 예를 들어 한 달을 냈건 1년을 했건 공사 마지막 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가서 일을 한 날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머티리얼을 딜리버리 한 날이 될 수도 있겠고 그 가장 마지막 날로부터 끝나고 나서 90일 안에 걸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요, 예를 들면 마지막 날짜는 어떻게 하느냐, 주말에 끼면 어떻게 하느냐, 뭐 다 말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공사가 끝난 지 90일 안에 하고 공사 마지막 날짜는 계산하지 않고 그다음에 만약에 주말이나 휴일이 있겠으면 그 다음 날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것조차도 굉장히 말이 많아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날짜가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아는 그런 우리 고객들의 경우에는 항상 90일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뭐 뜻대로 이게 예를 들어 린을 걸려고 하는데 절차가 그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80일 전에는 준비를 해서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조지아의 경우는 90일이 중요한 첫 번째 숫자입니다. 90일 안에 진행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절차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노티스 절차인데요. 린을 잘 걸어놓고 나서 이제 나는 린 걸었다 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린을 걸었으면 반드시 노티스를 줘야 됩니다. 주인이랑 건설업체에게 노티스를 줘서 지금 린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그 린이 걸린 그 카피를 certified 메일로 전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린이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린이 걸린 사람이 이걸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티스를 내가 안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무효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노티스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으면 이 두 번째 절차의 하자 때문에 나중에 린을 건 사람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노티스 절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꼭 해야 될 절차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절차는 많은 분들이 쉽게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 린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메케닉스 린이라고 하는 것이 걸고 노티스를 줬다고 해서 모든 게 완전한 그 절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린이라고 하는 특히 메케닉스 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까지 지속이 되냐면 365일 동안 1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세 번째 절차를 밟지 않게 되면 366일 되는 날 린은 소송을 효과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린은 걸어놨지만 그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365일 안에 뭐를 해야 린이 완성이 되느냐? 그럼 뭔가 하면 소송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Lean Enforcement Action이라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 뭐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Lean Enforcement Action을 시작해야만 이제 린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절차가 제대로 됐고 만약에 내용이 틀리지 않다면 Lean Enforcement Action에서 이기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이제 Lean Enforcement Action을 이기게 되면 나중에 이 린을 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권한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그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나중에 필요하면
그 건물을 foreclose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행이 보통 하는 그 foreclose 있죠? 예, 그러니까 lien enforcement action을 하는 최종 결과는 foreclose의 권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프로퍼티에 걸려 있는 기존의 린이 혹은 몰기지가 뭐가 있고 뭐 혹은 어떤 다른 SBL 론이 있다든가 뭔가 다른 그 상위의 린들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공사업자가 이 집을 포클로즈 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권한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건물에 모기지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상위의 권한이고 또 린이 먼저 걸린 린은 나보다 상위의 린이기 때문에 내가 포클로즈를 해도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상위의 린을 돈을 다 갖고 나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은 굉장히 크지만 그걸 효과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절차가 되는 것인데 이 린의 효과를 완성하는 것은 세 번째 절차인 소송을 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래서 상위 린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그 먼저 걸은 사람이 상위 린이 되는 건가요? 같은 성격의 린인 경우에는 먼저 건 사람이 우위고요. 대신에 성격이 다른 린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메케닉스 린하고 저지먼트 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예. 이 메케닉스 린이라고 하는 것은 스태추토리 린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주에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린이 되는 것이고요. 저지먼트 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재판을 하고 난 결과를 가지고 린을 걸기 때문에 이것은 스태추토리 린하고는 조금 밑에 한 단계 밑에입니다. 그래서 같은 메케닉스 린이 5개가 있으면은 그거는 먼저 건 사람이 더 위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스태추럴 린, 이 머케닉스 린보다 더 위에 있는 상해 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모기지라든가 혹은 뭐를 특히 모기지 같은 거는 그 집 건물을 살 때 돈을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상위고 또 텍스 린이라든가 정부가 건 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상위의 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야 스태추럴 린 차례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 실질적으로 린이 있는 상황에서 예. 그 미케닉이 포클로저를 시도를 시작할 수가 있나요? 이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half million짜리 그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포클로즈를 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금액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원래 제값을 다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모기지나 이런 것들이 거의 페이오프가 됐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상회 린을 다 갖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그 린을 그런 그 포클로즈 하기 전에 따져봐야 되겠죠. 그 뭐가 있는지. 그리고 네. 그런 포클로저 소송이 굉장히 소송이 길고요. 생각해 보시면 금방 생각이 되시겠지만 예를 들어 상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소송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당사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도 다 노티스가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경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업자가 이렇게 포클로저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세 번째 절차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요거는 조지아주의 그 특이한 그런 건데 아마 다른 주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할 텐데 린을 걸 때 보면 이제 린을 거는 변호사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앞에 린에 넣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서니까. 그런데 2009년도 법에다가는 이 린에다가 이 말을 반드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 린을 건 뒤에 365일 안에 소송을 하고 395일 안에 소송을 했다라는 노티스를 법원에 이 파일링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린은 자동 소멸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절차에 대한 내용이겠죠. 첫 번째와 세 번째 절차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그거가 없으면 이 린 자체가 아무리 걸어놨어도 효과가 아예 처음부터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그냥 공사업자 하는 분들이 그냥 대충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 린을 쭉 해오다가 이 새로 나온 린을 모르고 이런 그 특별한 랭귀지를 집어넣지 않게 되면 그분은 나중에 이제 린을 했지만 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특히 그 조지아에 계신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메케닉스 린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간단한 성격이 그렇고 저지먼트 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아시는 것처럼 소송을 걸게 되면 사람들이 소송의 목적은 저지먼트죠. 그리고 소송을 거는 사람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컬렉션입니다.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지먼트와 컬렉션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소송을 시작하려고 상담하시다가 이제 실망하시는 게 저지먼트는 받을 수 있으나 컬렉션은 별개의 법적인 절차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많이들 실망하세요. 아니 내가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돈을 못 받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 법원에서는 누가 이겼으니까 누구한테 liable하다 돈을 갚아라는 얘기만 하지 그 돈을 갚도록 enforce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컬렉션하는 것은 별도의 것인데요. 상대방이 돈을 안 갚겠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숨겨놓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자기 임금을 갖다가 차압하지 못하도록 뭐 캐시로 뭐 거래를 한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차압도 피하고 압류도 피하고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재판에 이기더라도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그 중에 효과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지먼트 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에서 그 소송을 당한 사람이죠. 디펜던트가 만약에 소송에 져가지고 소송을 건 플레인티프가 이겼는데 이 디펜던트가 만약에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금도 없고 뭐 수입도 없지만은 집을 한 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플레인티프가 이 집에다가 저지먼트 린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효과가 아까 그 미케닉스 린과 비슷하게 이 사람이 이제 린이 걸려있는 나중에 집을 팔 수도 없고 누구한테 양도를 할 수도 없고 자녀한테 줄 수도 없고 완전히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지먼트 린도 상대방 주인이 뭔가 돈을 갚도록 하는 모티베이션의 중요한 그 효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소송을 걸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를 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자본 뭐고 그 사람이 일하는 수입은 얼마나 되며 거래하는 은행은 어디고 만약에 이기게 됐을 때 어떤 린을 걸 만한 프로퍼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딱 이기는 순간 바로 저지먼트 린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년이 지나도록 아까 그 메케닉스 린하고 이제 차이가 생겼는데요. 메케닉스 린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그 효과가 1년이요. 1년이죠. 1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알고 보면 그냥 효과가 끝나는 것인데 이 저지먼트 린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메케닉스 린은 1년 동안 소송을 안 하면은 효과가 소멸되지만 이 저지먼트 린은 7년이 지나더라도 또 리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장 뭐 포클로즈 하지 않고 리뉴를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그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 겁니다만 예를 들면 저지먼트 린을 받은 사람이 1년 만에 아무 일 안 생겼다고 그냥 면제해주면 의미가 별로 없겠지 않습니까? 저지먼트라고 하는 법원의 어떤 재판을 통해서 저지먼트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라이빌리티를 오랫동안 이제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년이 지나도록 돈을 안 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그 처음에 저지먼트 린을 받아가지고 저지먼트 린을 건 사람에게는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거를 인포스를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클로즈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예를 들면 귀넷 카운티, 조지아의 귀넷 카운티가 있으면 귀넷 카운티 법원과 그다음에 귀넷 카운티의 셰리프 디파트먼트가 있죠. 셰리프 디파트먼트의 시빌 디비전이 있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그 포클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 사람이 갚을 의향인데 지금 돈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리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뉴하는 절차도 역시 셰리프 디파트먼트하고 법원이 같이 이제 협력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과 어떤 집행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메케닉스 린하고 저지먼트 린이 조금 차이가 있죠. 미국의 그래서 셰리프가 왜 있나 했더니 이럴 때 그 할 일 하라고 있었나 보네요.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건물주가 어떤 그 건물주 랜드로드하고 테넌트 간의 관계에서 테넌트가 돈을 안 내면은 이빅션을 할 때도 이제 셰리프가 역할을 하죠. 그럴 때 그냥 폴리스맨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보죠? 예, 폴리스가 하는 게 아니고 셰리프가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랜드로드하고 테넌트 관계에서 이제 이빅션 신청을 이제 하게 되면 디스포제서리가 하는데 그걸 신청해서 만약에 히어링을 통하건 아니면 그 사람이 안 나타나건 해서 어쨌든 저지먼트를 받게 되면 그 저지먼트를 가지고 역시 셰리프 디파트먼트 가서 예를 들면 앞으로 일주일 뒤에 강제 집행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프로퍼티 안에 있는 건물들을 다 길 밖에 내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셰리프 디파트먼트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피를 다 내겠죠. 그렇게 하면 셰리프 디파트먼트가 건물을 내놓는데 반항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정말로
이제 쫓아내는 것이죠.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정도까지 가게 되면 자발적으로 이제 다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죠. 테넌트들의 경우가.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상식적으로 남들한테 주워 들은 얘기가 예, 만약에 이제 민사 소송이 돼가지고 내가 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나 배째라 예, 예. 이런 태도로 나가면 결국은 못 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흔히 들은 게 있는데요. 예. 결국 그렇지도 않네요. 배째라라고 하면은 셰리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강력하게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네요. 이제 그 배째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상태가 중요한 거겠죠. 예를 들어 집을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느냐, 네네. 없느냐, 수입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다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이면 배째라 할 수 있겠죠. 아, 예, 예를 들면 집도 내 이름으로 안 돼 있고 아들 이름으로 돼 있다든지, 혹은 내 수입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거나 캐시로 안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배째라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배째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7년이 지나도록 변제가 안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집 말고 프로퍼티 말고 퍼스널 프로퍼티의 경우에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디테일한 얘기입니다만 참고로 예를 들어 자동차를 뺏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까지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7년 안에 저지먼트 린까지 걸게 되면 7년 안에 보통 갚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7년이 지나도 안 하게 되면 보통 그냥 잊어먹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7년이 지나도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프로퍼티를 압류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장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7년씩이나 안 갖고 버티고 그러면은 예, 셰리프 부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예, 화가 많이 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지먼트 린을 거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실 텐데 저지먼트 린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지먼트 린은 아까 그 메케닉스 린이라고 하는 것은 린 문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시기에 맞게 절차에 맞게 파일링도 해야 되지만 저지먼트 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지먼트를 내린 게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린을 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원에 등기를 하는 작업인데 어떻게 보면 법원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지먼트를 받게 되면 어떤 간단한 그런 문서만 작성해서 그다음에 요금을 내게 되면 법원에서 알아서 저지먼트 린을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지먼트 린을 거는 그 자체는 아까 메케닉스 린을 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이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됐나요? 오늘은 마저 얘기를 할까요? 예, 맞아요. 너무 해야죠. 재밌어지는데 예, 예. 하셔야죠. 그래서 그 린 아까 린 인포스먼트 액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세 번째 절차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세 번째 절차가 있어야만 린이 완성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 린 인포스먼트 액션이라고 하고요. 시기적으로는 데드라인이 처음에 린 건 날짜로부터 365일 안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린 걸고 나서 린 걸었다고 하는 노티스를 당사자한테 알리기도 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30일 안에 해야 됩니다. 둘 다를 다 해야지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일을 했던 그 계약했던 것이 만약에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한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페인트 업자 같은 분들은 건물주랑 직접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누구 하시는 밑에 하청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자기 위에 하청 준 사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 린 집행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세요. 예를 들어, 그래, 린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송하는 거니까 일반 소송하고 비슷하겠거니 생각을 하는데요.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뭐 소송을 걸어가지고 뭐 디스커버리를 하고 뭐 데포지션을 하고 이런 과정은 비슷합니다만은 성격이 다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대인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면 갑이 이겼다는 얘기는 을에게 이제 라이빌리티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린 소송은 대물 소송입니다. 내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갑의 라이벌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그 프로퍼티에 그런 뭐랄까 어떤 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배물 소송의 성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송에서 가장 끝까지 가게 되면 아까는 저지먼트 린이었지만은 이것은 이 린 인포스먼트 액션 아까 그 미케닉스 린의 경우에 린 인포스먼트 액션을 가게 되면 끝에 가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포크로즈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송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죠. 목적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또 많이 그 중요한 것이 특히 메케닉스 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관계가 있거든요. 건물주가 있고 건설업체가 있고 하청업체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건설업체는 돈을 받았는데 하청업체는 돈을 안 준 경우 있거든요. 아니면 어디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예를 들어 보니까 돈을 다 받고 나서 한국으로 도망가는 업체들도 있더군요. 하청업체들은 돈을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리 원칙으로 따지면 이제 하청업체는 린도 건설업체를 걸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소송도 이 포클로즈하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린 인포스먼트 액션에 최종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건물주에 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건물주가 가진 그 건물에다가 뭔가 내가 권리를 가져야 되는 건데 중간에 그 건설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하청업체들은 사실은 건설업체를 먼저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 대해서 저지먼트를 이겨야 그걸 가지고 리인포스먼트 액션을 주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단계를 더 가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건설업체가 돈만 챙기고 도망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문서화해가지고 증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생략하고 바로 건물주를 상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송을 해서 최종 이기게 되면 법원 명령, 아까 말씀드린 그 포클로즈를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 잠깐 드렸던 것인데 하청업체가 유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가 누구와 계약 관계가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도망간 것도 아니고 다 있으면 이 건설업체하고 나하고만의 일이지 사실은 건물주하고는 나랑 직접적인 그 계약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하청업체는 건설업체를 지나가야만 그렇게 최종적으로 건물을 상대로 이제 그 리인포스먼트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그 제가 참고로 어떤 그 테크니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말씀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중간에 굉장히 그 노티스가 많이 있습니다. 노티스가 많이 있어서 아까 린을 걸기 위해서도 노티스가 있고 그랬지만은 이제 린을 집행하는데도 노티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지켜야만 나중에 린 인포스먼트 액션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법원이 이 사람들의 손을 이제 들어주게 되는데 이게 린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절차가 엄격하고 노티스 관련 규정이 많으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어떤 일이 많나 하면은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SK가 큰 공사를 했죠. SK가 주인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A라고 하는 건설업체가 했다고 한다면 이 A라는 건설업체 밑에 하청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1차 하청업체가 있고 2차 하청업체가 있고 3차 하청업체가 있으면 서로 여기에 그 관계 당사자가 한 100개 정도 되는 관계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SK가 이 100개를 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SK 건물주 입장에서는 저 5차 합청업체가 지금 린을 걸었는지 소송을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건물주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은행의 돈을 융자해서 공사를 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은행은 지금 돈을 빌려주고 돈을 나중에 다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막 린이 있고 막 소송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은행도 모르고 건물주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티스에 대한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해서 이것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이 근대 어떤 미국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들의 노티스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솔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노티스를 하는데 관련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엄격하게 규정을 해놔야만 사람들이 이제 알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하나 장점은 굉장히 엄격한 노티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통지를 얻게 되면요. 어떤 효과도 있냐면은 주인이 몰랐을 때는 아무리 안 벌어지만 주인이 알고 나면 그래 돈이 지불 안 됐어? 그러면 뭔가를 알아보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하고 건설업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돈을 조금 덜 줬는데 가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하청업체가 체인지 오더를 해가지고 더 일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건물주 입장에서 혹은 은행 입장에서도 뭔가 이런 게 린이 걸리거나 페이먼트가 유의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원치 않거든요.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티스를 다 주게 되면
이 소송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드를 하는데도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노디스나 이런 모든 그 절차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엄격한데요. 제가 이제 그 많은 그 최근 들어서 특히나 그 페인트 하시는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그분들 경우에 이렇게 린을 걸어주세요 혹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러는데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 그냥 계약서가 없이 내가 저 매니저 아파트 매니저를 알아가지고 잡을 땄다. 그러면 계약서에 서로 사인을 하기보다는 그냥 일 시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열심히 이제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인보이스는 내겠죠. 그러면 인보이스가 이제 상대방이 사인한 인보이스만 이제 딱 갖게 될 텐데 그렇게만 이제 인보이스만 가지고 아무런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나중에 소송을 갈 때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식으로 돼 있는 그런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이 나의 권리는 뭐고 저 건물주가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규정해 놓고 만약에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런 그 규정을 어겼으면은 뭐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을 내가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해놨으면 서로가 잘 지키려고 할 텐데 내가 가진 거는 인보이스밖에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인보이스는 계약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보이스는 내가 돈을 요구하는 문서이지 상대방의 그 어떤 모든 게 달려있는 어그리먼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계약서를 잘 준비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업자들과 많이 관계된 거다 보니까 우리 한인분들이 사실은 관심이 많은 분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알게 됐고 앞으로 이제 그런 소송을 많이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몇 건이 되고요. 그래서 제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어요?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우리가 이제 감사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린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내가 남발하고 살았구나 반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을 권리가 있을 때 그걸 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할 때 그냥 린 걸어 그러면 나중에 받겠지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린, 그게 이제 예, 어떤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런 의미에서 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아까 이제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린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내가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혹시나 누군가가 뭐 몇 년 전에 나한테 뭐 했을지도 모르니까 내 건물에 혹시 린이 걸려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그것은 그 조지아 같은 경우는요. 이 조지아 스페리어 코트의 클럭스 오피스라고 해서 이런 모든 린과 또 UCC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그 자산의 그 린 같은 걸 거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파일링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다 알겠죠. 변호사 중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안 하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하는 분들은 다 이제 그 있습니다. 그 아,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시게 되면 어떤 그 프로퍼티의 주소를 딱 치게 되면 다 이렇게 뜹니다. 린이 뭐가 있는지, 뭐가 걸린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그래서 변호사님 뭐 매매 같이 계약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특히 라이선스가 없는 라이선스가 사람도 없는 아무나 사람도 들어가서 할 수 있나요? 어카운트를 이제 열고서 하게 되는데 그 어카운트를 열 때 거기에 번호사의 바넘버를 넣는지 않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예. 아마 바넘버를 넣게 하면은 아마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못할 거고 네. 제가 그건 오래전에 열어가지고 제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오케이. 그렇군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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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는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CPA다 보니까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나중에 사고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뭐 평생 동안 예, 비즈니스 잘하고 나중에 파는 그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그때 세금을 굉장히 그렇죠. 많이 내거든요, 보통. 뭐 팔을 때 그렇겠죠. 그동안 그 누적된 캐피탈 게인이 워낙 대단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팔을 때 한꺼번에 돈을 받지 말고 10년 동안 뭐 아니면 5년 동안 천천히 나눠서 받으세요. 그러면은 인컴을 5년 동안 한꺼번에 인컴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분산을 해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럴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예,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 띄어먹고 배째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예, 변호사님하고 미리 그 문서를 다 만드셔가지고 뭐 린을 거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무식하게 그렇게 얘기한 게 예. 제가 굉장히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액션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지금 그 좋을 것 같은데 제 소리나요? 갑자기 시사된 거. 여보세요? 예, 예, 들리시죠? 예, 보세요. 예. 예, 잠깐 중간에 잠깐 예, 끊어지고 잠시 이제 끊어졌어요. 커넥션이 좀 안 좋았네. 네. 예, 예. 그래서 모기지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기지라고 하는 게 어떤 문서로 되어 있을까요? 담보에 대한 어떤 설정이 아닐까, 권리 설정이 아닐까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모기지라고 하는 것은 방금 하신 담보 설정에 대한 문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그 프라미스리 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론 다큐멘트죠. 내가 돈을 빌리고 얼마 만에 갚겠다라는 문서고요. 또 하나는 약속들을 안 지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집을 뺏어갈 것이냐, 뭐를 담보로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담보에 관한 문서가 또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론 다큐멘트, 하나는 담보에 관한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특히 담보 문서 같은 경우는 공증을 받아서 이 등기에 같이 이제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기지도 리는 것이거든요. 모기지 리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를 살 때 10년으로 이제 아까 뭐 오너 파이낸싱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문서를 쓰면 됩니다. 하나는 비즈니스를 오너 파이낸싱 한다는 일종의 그것도 론 다큐멘트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만에 어떤 스케줄로 얼마씩 갚겠다라는 문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문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뭘 가져간다든가 집을 담보로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뭔가 이제 그 시큐리티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거고 예를 들면 그 안에 인벤토리를 담보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줬던 그런 비즈니스를 빼앗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옵션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았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시큐리티 다큐멘트인데 그런 것들 역시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떤 건물을 담보로 하는 것이면 아까처럼 그렇게 법원에다가 린을 거시는 것이고요. 만약에 자산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안에 그 기계나 이퀴먼트가 굉장히 비싼 게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담보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 같은 그런 린이 아니고 그 UCC에다 린을 건다고 하거든요. 이 자산에 대해서 시큐리티 인트레스를 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이분이 비즈니스를 뭐 10년 상환으로 산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 두 가지를 문서를 잘 갖춰두게 되면 아까 은행이 저한테 돈을 주고 집을 사게 한 것처럼 그게 똑같이 뭔가 담보가 잡히면서 돈을 빌려주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우리 한인분들이 잘 못하는 것이 돈을 서로 빌려주거나 받거나 할 때 사실은 이 오너 파이낸싱도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비즈니스를 사는데 내가 빌려준 돈으로 사는 거니까 그럴 때 이 프라미스 노트는 잘 만들어 놓는데 이 시큐리티 어그리먼트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갚는다는 그 서류는 다 돼 있습니다만 그럼 안 갚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게 미흡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은 프라미스 노트를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저지먼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저지먼트 그 린을 걸어놓은 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약하겠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큰 돈을 주고받거나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promissory note, 하나는 security agreement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뭐 몇 년을 예, 나눠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내가 파는 비즈니스가 예, 인벤토리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안에 장비도 없는데 순수하게 굿윌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CPA 비즈니스라든지 예, 저희 뭐 이퀴먼트 같은 거 없거든요. 예, 인벤토리도 없고요. 예,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 나한테서 이 비즈니스를 누군가가 샀는데 예. 그 사람이 제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비즈니스 자체에다가 린을 건다는 것도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린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프로퍼티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오케이. 예. real property는 아니면 personal property는 프로퍼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린을 걸 만한 게 없다, 프로퍼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당신이 이렇게 돈을 달달 갚지만 만약에 돈을 갚는데 스케줄대로 실패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 그 비즈니스의 어떤 뭐 이 사람이 돈을 거의 다 갚았는데 다 뺏어올 수 있는 건 너무 무리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고 대신에 한 만큼의 지분을 내가 다시 뺏어온다든지 혹은 예를 들면 40%만 갚았는데 60%가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면 60%의 오너십을 내가 다시 뺏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합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놓고 그것들이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절차는 이러한 일들을 야기시킨 사람의 상대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판사람의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다 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30%를 갚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나머지 그 70%를 다 갚아버리든지 다 갚든지 아니면 어떤 그 오너십을 내가 다시 뺏어오는 거죠. 70%만큼 해서 뭐 그렇게 한다든지 대신에 그러한 거기에 모든 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비용이라는 것들은 이 문제를 발생시킨 당신이 내야 된다고 한다게 되면 웬만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예를 들어 집을 저당 잡힌 거 못지않게 아마 열심히 갚으려고 이제 할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뭔가 나의 어떤 이렇게 약속이 안 지켜질 경우에 뭔가를 간단하게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프로퍼티가 인발부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린의 개념은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예. 그 경우에 이빅션을 시키는 방법도 있나요? 이빅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사람이 저의 건물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 예,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에 저의 건물에 들어와서 이제 하는 경우니까 이빅션이라고 하는 가장 최종 목적은 그 사람을 이제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가게 하는 절차는 나가는 거지만 그 사람과의 돈 관계 이런 것들은 이빅션 절차에서 판사가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판사는 그냥 나가게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 플러스 이 사람이 돈을 낼 게 있는데 얼마 안 했습니다. 아닌 건 이제 주로 리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리즈 관계된 거 예를 들어 리즈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석 달치 안 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치 곱하기 3 해서 쫓아내는 거 플러스 이제 이런 저지먼트를 내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판매 계약이나 이런 것까지 이빅션 판사가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별도의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나요? 이렇게 들으면 아닙니다.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저기 너무 질문도 저도 하나 재밌고요.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예. 이제 여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로 이제 오늘 조지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른 예, 주에 예. 저희 비디오는 지금 뭐 조지아에 계시는 분만 보시는 건 아니니까 다른 주에 그렇죠. 계시는 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면 그러면 예. 어떻게 그 해당 주의 그쪽의 변호사한테 이거를 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인구 변호사님을 통해서 그 저기 일을 하면서 아마 그 실무적인 부분은 또 해당 주에서 또 일부 변호사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예, 연결을 예.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꼭 해당 주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좀 방법이 다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 린 관계된 액션은 100%가 스테이트 로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쪽에 해당 그 액션이 발생한 그리고 프로퍼티가 소재한 그런 주에 라이센스가 있는 변호사가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한인 변호사가 전혀 없는 뭐 예를 들면 뭐 와이오밍에 사는 분이 이런 일이 발생했다. 예. 근데 와이오밍에 내가 영어가 전혀 안 되는데 와이오밍에 한인 변호사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요. 조지아에 있는 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와이오밍에 있는 한 사람이 그 프로핵 비치라고 하는데요. 프로핵 비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넣고 그다음에 저를 인바이트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거기 가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라는 게 예. 린을 거는 사람이 있는 주예요? 린을 걸리는 사람이 있는 그 프로퍼티가 있는 주예요? 항상 모든 소송이나 이런 그 액션은요. 그 네. 나쁘게 얘기하면 그 디펜던트죠. 뭔가 예, 잘못을 한 사람, 예. 그 사람이 있는 주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지금 조지아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공사를 해준 거는 알라바마였었고 건물도 네. 알라바마에 있으면은 알라바마에 이제 그게 있는 것이죠. 알라바마 법원에 관할 건 있는 것입니다. 예, 오케이. 그게 주리스딕션이죠, 그게. 예, 그래서 나는 알라바마까지 가기 귀찮아서 귀네 카운티 주리스딕션에 거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아 예를 들어 알라바마에 있는 그 프로퍼리든가 알라바마의 디펜던트에 대해서는 조지아의 법원에 관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 법원에서 아무리 불러도 알라바마 사람이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 그렇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물론 예, 다른 그렇군요. 경우에는 예, 관할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주라도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아,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지금 이제 주로 린을 거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변호사님들은 그 린을 네네. 당하는 사람 입장도 사실은 이 변호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쪽을 더 디펜드해 주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럼요. 당연하죠. 어,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특별히 따로 주의해야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오늘 말씀 안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시네요.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상대방이 린을 걸었을 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법 자체가 목적이 건물주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 건물주 입장에서 상대방이 린을 걸면 언제든지 1년 안에 이 린을 컨테스트, 다시 말해서 이 린의 효력을 부인하는 그런 파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증거를 제출하면서요. 이 계약 금액이 이거였는데 계약보다도 더 큰 금액을 여기다 써놨다든지 이런 거를 증거를 제출하면서 저 린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린을 걸은 사람이 6개월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소송을 시작한다는 것은 린을 건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겠죠. 질 리스크도 있고 만약에 지게 되면 사실은 거짓을 가지고 이제 소송을 시작한 거고 린을 건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쪽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하는 그런 아르기먼트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365일 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 절차를 지나야만 일의 효과가 완성된다고 했는데 안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360일 다 지나고 나서 2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무효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파일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효화돼 캔슬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입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주 입장에서는요 가만 계시기보다는 만약에 딱 봤는데 1년이 지나도록 린을 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아무런 액션을 안 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그걸 파일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저 사람이 애써서 했던 일은 다 물거품 되게 되는 것이죠. 채무 그런 것들도 자체가 알아주실 없어지는 건가요? 만한 채무 자체는 없어지는 거 아니고 린에 대한 효력이 아, 없어지는 예, 것이죠. 예. 오케이. 예,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무에 그러겠죠. 대해서 소송을 걸 일은 여전히 있겠죠. 네, 네. 그렇게 당연히 그래야 예, 되겠죠. 예. 예, 이게 뭐 재밌어야 되는 내용은 아닌데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재밌는 거는 우리 변호사님이 너무 얘기를 재밌게 해주셔서 그런 거겠죠? 아유, 별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까 뭐 예, 다른 주에 있는 일은 그 주의 변호사님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김윤구 변호사님은 조만간에 전국구 변호사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그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변호사 선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저한테 온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미국 변호사와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민사 소송으로 그렇죠. 싸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인지 이런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실제로 시작하는 그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변호사가 모든 팩트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미국 변호사가 그 모든 팩트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송에 가더라도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인 변호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좋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한인 변호사들이 소송을 하는 변호사가 많지는 않죠. 이게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요. 물론 다른 주에서 소송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또 그 법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치 않는 경우라면 그쪽에서 변호사를 하는 게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여기 내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주에 없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주의 변호사를 초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핵 피처라고 하는 게 많이 씁니다. 저도 사실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닌 어떤 케이스를 진행할 때 알라바마의 전문가를 해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문제되지 않고 괜찮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그 예. 정말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그 뭐 변호사님이 하실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굉장히 여러 번 찬스가 있고 좋은 얘기를 많이 정말 너무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네, 네, 근데 저는 또 우리 두 분이 하시는 어떤 재정 전문이라든가 은퇴라든가 또
어떤 그 세금에 대한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기회가 또 되네요. 저도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선민 선배님 말씀도 너무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고, 아이고, 예. 우리 뭐 다 이러기로 한 건가요? 원래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기로 오늘 한 거죠? 아유, 저야말로 지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자, 네, 변호사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예. 네, 두 예. 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아주 적절한 질문, 너무나 좋은 질문도 감사드리고 또 들어봐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려고 하니까 주변에 아신 분들 계시면 이 다알람에 대해서 좀 많이 입소문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